비요트 꺾어 비요트 신나게 꺾어봐 신나게 신나게 꺾어 비요트 비요트를 꺾어봐 꺾어 비요트 신나게 꺾어봐 모두 꺾어봐 신나게 신나게 꺾어 비요트 비요트를 꺾어봐 내 맘대로 꺾어봐 모두 같이 꺾어봐 오늘도 기분 좋게 꺾자 비요트를 꺾어봐.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소개받은 김성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새 굉장히 핫한 주제이지만 최근에 조금 수그러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예, 뭔가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ESG를 딱 이렇게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당황하기도 하고 또 열광하기도 했던 그런 열기가 조금 연말이 되면서 조금 줄어든 감은 없잖아 있지만 제가 3월인가 4월에 처음으로 ESG를 왜 소비자 관점에서 보지를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분의 의뢰로 인해 가지고 포럼에서 발제를 하게 되면서 ESG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ESG가 소비자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기업에서는 ESG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고 또 여러 기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또 강연을 하게 된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관련된 자리가 한 5번째인가쯤 돼서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ESG의 피로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동안 제가 거의 한 3분기, 3, 4분기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것들의 이렇게 흐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소비자 중심적인 또는 소비자 관점에서 ESG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상당히 곤혹스럽고 또 그 전에 선행 연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처음에는 지표, ESG 경영 지표를 주로 살펴봤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자료에도 있지만 소비자 관련된 지표가 있는 곳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과연 소비자 관점에서 ESG를 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부터 이제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과 ESG가 굉장히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느 부분에서 가치를 느끼고 찾아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면 제가 이거 볼까요? 목차는 이제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판에 박힌 발제라기보다는 자유롭게 ESG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것들 나중에 질문도 좀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시면은요 크게 우리가 ESG가 이제 세계에 있는 거는 다 아시는 얘기고 회사에서도 다 관련 부서도 만들었고 특히 사회적 공헌팀 같은 것들을 만든 회사가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서하고 여러분들 OK 회원들이 이제 소속해 있는 부서하고는 좀 이렇게 괴리가 떨어져 있는 것도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 ESG의 내용을는 이미 다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자세하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ESG는 두 가지의 배경이 있어요.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한 가지의 배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논의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막 혼선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하고 관련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공헌팀에서 해요. 그런데 ESG 경영을
푸시하고 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투자자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연도 가고 세미나를 해보면 어디에서 주최하고 누가 불렀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의 그 어프로치를 하느냐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먼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기업의 목적이 무엇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물음에서 발전이 된 거예요. 이전까지에는 주주자본주의라고 얘기했고 그 이전에는 이윤추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윤추구 행위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기업 가치를 나타내는 주가, 주주자본주의로 전환됐다가 그것이 이제 보통의 보편적인 기업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다가 최근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채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됩니다. 가령 기업의 최우선 목적은 경제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주주 또는 투자자 가치를 높이는 것. 이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금도 디베이트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대변하는 찰스 핸디 같은 그 분은 기업은 사회가 전체로서 중요시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회성을 상당히 경영의 목표에 이렇게 포함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사회가 필요로 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실제의 기업에 어떻게 녹아내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유명한 캐롤 교수님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피라미드인데요. 여기서 벌써부터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오너 당연히 있겠죠. 커스터머 소비자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고객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종업원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새 굉장히 인기 있는 커뮤니티 지역사회죠. 그다음에 경쟁자도 또 이해관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플라이어는 공급망 협력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소셜 액티비스트 그룹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컨슈머 소사이어티 하는 데 있어서의 소비자 단체분들이 거의 그리고 정부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이 논문을 1991년도에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논문을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니까 value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것이 주주가 가지는 주주가치, 투자자들의 가치, 이러한 가치 부분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퍼지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그 부분이 경제적 책임, 이게 주주가치 의미합니다.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그리고 자선적 책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의 기업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죄송합니다. 올라갔네요. 경제적 책임 부분에서 점핑을 해요. 그래서 자선적 책임 위주로 그래서 기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점핑을 해서 중간 단계의 법적 책임이라든가 또 윤리적 책임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반인들의 머릿속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는 관련이 별로 있다고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다 아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마이클 포터 교수님. 이분의 테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즐겨 틀어줍니다. 그래서 틀어주면 너 설득당했냐?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한테 정중하게 물어보면 설득당했다라고 하는 친구가 한 30-40% 됩니다. 그만큼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업이 이윤 추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경쟁 전략의 대가시잖아요. 하버드 경영전문대학원에 계시고 경쟁 전략의 대가이십니다. 80년대부터 기업의 경쟁 전략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 전략까지도 막 섭렵하시는 분이신데 그 경쟁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굉장히 논하셨던 그 분이 2000년도, 10년도 그 안팎에 들어서면서 2010년도 좀 지나서 나온 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유 가치, shared value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고 ESG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뭐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관련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은 shared value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shared value를 어떻게 창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마이클 포터 교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를 이 테드 강의에서 하세요. 우리가 시간 있으면 같이 듣고 토론도 해볼 수 있는데 왜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해야 하느냐 또는 할 수 있느냐 하는 주제를 던지면서 얘기를 해요. 기업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셜 밸류와 이코노믹 밸류가 합성이 될 때 실제적으로 진정한 밸류가 창출이 되고 더 많은 걸 창출할 수 있는데 이제 정부가 정부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캐피털 스케일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시지만 기업이 정부보다도 더 스케일이 커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 세상이 됐잖아요. 이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왜 등장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뒤에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할 가치를 쉐어드 밸류라고 얘기를 했고 그 쉐어드 밸류를 기업에서 어떻게 창출하는데 적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진일보 했죠. 사회적 책임에서 쉐어드 밸류를 창출해서 전사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그것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방글라데시인가요? 아니죠. 남미의 어떤 나라에 이제 강이 굉장히 아마존 강 이런 게 이제 하잖아요. 아마존 그 수플림에. 그러면 이제 떨어진 소외된 애들이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배를 타고 다닌대요. 그러면 배낭에 책을 넣어갖고 다니는데 혹시 전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배낭을 뭐냐면 구명조끼가 들어있는 배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서 이 배낭이 더 훨씬 잘 팔린다는 거죠. 그럼 기업은 이코노믹 밸류를 가지고 있고 그 커뮤니티는 소셜 밸류를 가지고 있어서 두 가지가 상생할 수 있다는 예를 이 교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읽어보실 그 책이 자본주의 대전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레베카 핸더슨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 있는 경영대에 계시는 교수님이 쓰셨는데 아마도 자본주의가 바뀔 것 같다. 전환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주주자본주의가 문제점이 있느냐 세 가지로 봅니다. 환경 파괴.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 2050 하면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잖아요. 우리가 당면 과제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는 책을 읽어볼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디오나 외국에서 나온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거고 기업들에게 프레셔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은 느껴지는데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 ESG에서도 E가 강한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지금 직면한 게 제일 다가온 직면한 문제는 환경 파괴예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게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훨씬 더 이게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이니퀄리티가 이게 그럴 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 해결을 하는 과정이 단지 정부가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에서 또는 기업이 다른 회사와의 어떠한 공급망 협력 관계에서 불평등성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도의 붕괴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경제의 붕괴까지로는 보지는 않는데
주주자본주의가 잘 안 먹혀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러한 공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서 이게 펑션을 했는데 그 전제들이 퀘스천을 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정하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졌느냐 하는 면제에서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로비스트들의 활동이 굉장히 또 심하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쟁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믿었던 시장이 제대로 펑션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레베카 핸더슨 교수님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나온 얘기가 이 5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대전환이 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이러한 배경에서 ESG가 탄생했다. 그래서 기업은 ESG를 앞으로 해야 한다라고 어떤 그 철학적인 또는 경영 어떤 가치적인 그런 부분에서 경영 정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SG는 CEO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고 실무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CEO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theoretical한 베이스를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또 한 가지의 스펙트럼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런 기업의 책임 있는 기업의 어떠한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가치나 혹은 그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뭐 논리적인 그러한 거하고는 뭐 그렇다 치자라고 보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니까 이 탄소 중립, 특히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기업들이 제대로 경영을 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칠 것 같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런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하다라고 생각한 투자자 그룹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재무적인 성과 이외에 비재무적인 성과를 한번 측정해 보고 싶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게 환경적인 측면에서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환경경영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건 오래전부터 법적으로도 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자료들을 깡그리 모아가지고 이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떠한 것인가 이거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재무적 성과를 내기가 어렵게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그룹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회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게 뭐냐면 재무적 성과는 그래 이 국제적인 회계 기준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는 환경에 관심을 가져서 그것에 대한 평가 지표를 만들면서 적용을 했고 그것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죠. 그럼 이제 공시를 통해서 그 기업이 얼마나 환경에 대해서 리스크를 덜어냈느냐, 적극적으로 경영을 해서 덜어냈느냐에 초점을 맞춘 게 바로 ESG 경영 지표들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600개가 넘는 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것을 이제 보니까 이분들은 앞부분에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으세요. 예, 사회 공헌도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그닥 관심이 없으시고 비재무적 성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어떠한 지표,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세요. 거기에서 이제 초점 2에서 인바이먼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파급적으로 이게 나타난 것이 S 사회적 책임을 해왔으니까요. S 거기에다가 이제 덧붙인 게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영 지표의 평가 어디 갔죠? 예, 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쪽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예, 재무적 성과 이외에 비재무적 성과에 초점을 맞췄다.
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들짝 놀란 일이죠. 왜냐하면 주주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재무적 성과에 맞췄단 말이죠. 그런데 비재무적인 성과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기업의 당면 과제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아카데미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법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스터디가 일어나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보면 비재무적 성과 부분도 어디까지나 주주 가치를 위한 겁니다. 투자자 가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대표적인 세 분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외에 많은 그 공유 가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 학자도 있고 글 쓰시는 작가도 있고 그러신데, 그런 분들 다 스킵하고 이제 대표적인 한 몇 분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런 철학이 물론 베이스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의 ESG 경영 지표는 제가 보기에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가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주주들과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군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기업들로 하여금 강하게 움직이게 하고 있어요, 현재. 예, 보면. 그래서 실제로 이 실무에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 ESG 경영 지표가 무엇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중요도와 가중치를 줄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공표할 것인가, 공시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실무적이면서도 그러한 것들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지금 실제로 기업에 거의 다 적용을 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잘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제일 먼저 녹색 금융이라고 해서 수십 년 전부터 이 유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녹색 금융이라고 해가지고 책임 있는 투자를 하자, 경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투자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ethical investment가 등장을 했고요. 30년 전부터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가지고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커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FSB라고 하는 금융안전위원회가 이러한 것들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TFFB가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저탄소 경제에 있어서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경영 보고서를 내라 라고 공시해라 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됐고요. GRI라고 하는 글로벌하게 이 공시를 리포팅을 하는, 보고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가능 회계기준위원회라는 것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스브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그 디테일한 그 지표를 가지고서 지속가능한 경영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그게 이제 회계사들이 볼 수 있게 재무적 성과 말고 비재무적 성과를 이렇게 보고서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기업에서도 이 사스브라든가 GRI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채택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서 책임 있는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엔이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라고 해서 PRI라고 하는 그 지표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프린시플, 그 원칙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유엔이 이렇게 세 가지의 통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ESG로 굳혀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로 이렇게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시간이 많지 않죠. 예.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지속 가능 투자 전략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요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금 어떻게 흘러와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그 글로벌 지속 가능 투자 연합이 2018년 말 30.7조 달러를 투자하기에 이르러요. 괄목할 만하게 뚝뚝뚝 성장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8년, 2019년 또 팬데믹 돼가지고 막 했는데 이미 이전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블랙덕 얘기 나오고 하는 것이 다 맥락이 있는 얘기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보니까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연기금, 그러니까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한 책임 있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데 그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기금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전부 다 ESG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기금의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경영의 방침이나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투자자가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ESG 평가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너무 기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고 주목할 부분이 글로벌 규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 ESG를 만났던 건 뭐냐면 소비자원에서 CCM 인증,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하려고 제가 이제 대구서 사니까 대구 근처에 있는 구미에 중소기업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에 대해서 이제 그 차트와 뭐 실제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질문을 하는데 이분이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보다 더 골머리를 앓으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ESG이신 거예요. 그래서 왜 ESG에 그렇게 골머리를 하냐 그랬더니 협력업체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다 실사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고 그 인증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뭐 이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거 안 하면 수출이 안 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인증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게 바로 글로벌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금 난리치고 있지만 2014년부터 지침은 만들어졌어요.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어떻게 공개하라 하는 지침이 EU에는 집행위원회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지침이기 때문에 디렉티브까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이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2019년도에 19개 국가가 전 세계에 19개 선진국 이들이 거의 다 투자하겠죠. 그죠?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의 흐름이 비재무적 성과를 그 정보를 가지고 평가하는 중심으로 흘러갔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절대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2019년도에 이미 23개의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메이저 증권거래소에서는 다 ESG 정보 공개 지표를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난리치고 지금 막 선도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죠. 이미 선진국들은 채택이 되어 왔고 글로벌 기업들은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오리엔테이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비자 보호 이슈를 보니까 지금 좀 낡은 거지만 ISO 26000에 보시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한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개발이 들어있어요. 이 소비자 이슈 부분에서는 6가지의 하위 영역이 있는데 좀 읽어봐 드리면 공정한 마케팅과 정보,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소비, 소비자 자원과 분쟁 해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보시면 제가 그 다음엔 쭉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을 나열했어요. 여기 보면 경제정의 지수라고 해서 경제정의 실천연합에서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에 사회 부분에 소비자 보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KCGS, 이 지표 많이 채택에서 사용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도 사회 부분에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의 공정거래, 소비자 안전 및 보건, 그리고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소통이라고 해서 ISO 26000에 있는 내용을 좀 축약해가지고 넣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면 한국거래소, 이제 아시죠? 예. 한국거래소에서 여기 이제 책임 있는 투자 부분을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ESG 정보를 이렇게 공개하십시오라고 해서 레코멘데이션 그 인덱스를 제시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밑에 보면 2021년 1월 18일 날, 얼마 되지 않았죠? 거기에서 보시면은 소비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면에 나온 건 하나도 없고요. 맨 오른쪽에 S 부분에서 보시면 정보 보안과 안전 보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산업재해 제품 안전 표시 광고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 관련이 됩니다. 소비자의 그 어떤 뭐 보호든지 아니면 권익 실현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관련된 것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보니까 들어가 있고, 전면적으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고 있진 않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해관계자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여기서 조직의 이해관계자가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조금 디파인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넘겨봐 주세요. 산업자원부가 이제 너무나도 난립하는 ESG 그 경영지표 인증이 있다 보니까 가이던스를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산성본부로 하여금 만들어 놓은 지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4월 달에 나왔고,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 관계부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 없습니다. 예. 소비자 관련된 게 개인정보 보호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가를 내내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우리나라에서 나온 가이던스는 ESG 관련된 가이던스에는 소비자가 숨어 있던가 혹은 줄어들었고 전면에 드러나 있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사람들한테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말씀에 그건 너무 기업이 하는 소비자를 위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그건 전제가 됐기 때문에 이미 실현됐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기업이 충분히 하고 있고 소비자 만족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ESG는 별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제가 이렇게 철학적인 그런 어떤 발전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기업이 이 ESG 경영을 하고 싶어하는 그 기저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책임 있는 투자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그것을 이제 회사에서 제대로 잘 비재무적 성과의 보고서도 나오고 공개도 이게 정보도 공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굉장히 가치롭고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투자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그거는 플러스, 또 하나는 뭐냐면 기업들이 이제 뭐 규모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지구상의 어떠한 나라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기업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그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설명하고 앞부분 이게 약간 순서를 바꿔볼 텐데요. 16쪽 한번 16쪽이 아니죠. 17쪽, 18쪽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이 ESG 부분의 내용들이 지금 소비자 행동 패턴의 변화하고 굉장히 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 있는 소비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소비자들 되게 무섭다 막 이런 얘기 들으시고요. 시장에서 이렇게 의식 있는 소비, 신념 소비, 가치 소비, 윤리적 소비, 개념 소비 이런 것이 굉장히 팽배해지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그런 신념을 막 그 소비 행위를 화폐 투표, 달러 보트를 통해서 막 표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소비자학자들이 보기에도 소비자들의 행동이 이전의 경제적 소비라든가
또는 합리적 소비, 품질과 가격 이런 것만을 지향을 했던 가치 체계가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 가치가 많이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플러스 알파로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러한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학자들이 얘기해서가 아니고요. 일련의 여러 가지의 사태가 발전이 되면서 생겨서 지금은 뭐냐면 political consumerism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소비자 운동의 정치화 또는 소비의 정치화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지금 전개가 되는데요. 거침없이 자신의 신념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될까 생각했던 윤리적 소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또는 의미 있는 소비로 받아들여져요. 특히 누구한테 받아들여지냐면 MZ세대에게. 그러니까 MZ세대가 미래 소비자이고 정치권에서도 MZ세대를 주목하듯이 기업들도 MZ세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MZ세대들의 소비 가치 체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본질적인 가격과 품질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뭔가 거짓을 한다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일단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X를 쳐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든가 아동보호라든가 그 외에 중요한 예를 들어서 독점적인 그런 것이다라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약간 센서티브해지고요. 특히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알레르기 일으키는 소비자도 있고 아닌 소비자로 쫙 대별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소비와 행복이라고 하는 그 교양 과목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는 애와 가지지 않는 애가 정말 홍해 그 바다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요. 그런데 예전에는 난 이런 거 실천하기 싫어. 뭐 내가 이거 굳이 이렇게 비싼 걸 주고 사야 돼. 이렇게 반응을 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50%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대체로 인터넷에서 하는 행동이나 이런 댓글이 전부는 아니지만 댓글 같은 것도 좀 저는 읽어보거든요. 예, 댓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MZ세대들 만나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이 인터넷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서 그 공유되는 정보나 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느끼는 그러한 행동을 쉽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선거는 말이죠. 몇 년마다 한 번씩 되지만 돈은 맨날 쓰잖아요. 소비는 언제나 하잖아요. 그래서 돈 쓰는 걸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보복 소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명품들을 이게 MZ세대들이 플렉스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기사들을 보시잖아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돈 겨우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취업했는데 막 플렉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얼마나 가나 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취업하느라고 억눌렸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걸 보여줘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 대고 이 회사는 어떤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은 가차없이 X를 쳐요. 싹 그 다음에 버려요. 환불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MZ세대의 소비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제 앞으로 굉장한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답 중에 하나가 이런 폴리티컬 컨슈머리즘이 앞으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 근데 이 폴리티컬한 게 정치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정치성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그거를 이제 행사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킨지가 하는 말이 기업의 사회적 평판, 그냥 평판이 아니라 예전에는 브랜드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브랜드 가치가 어떻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브랜드 가치에서 사회적 평판을 감안하는 윤리적 소비자층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게 서구 사회에서 2007년도에 이미 맥킨지가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네슬레, 분유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나이키의 그 파키스탄의 어린
그 아동 그 노동자가 우리가 좋아하는 나이키 축구공을 꼬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라이프지 몇 년도더라 까먹었어요. 예, 까먹었네요. 줄줄 외우고 있었는데, 예, 96. 예, 이 사건이 생기면서 두 개가 굉장히 히트쳤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엔 기업들이 식겁할 정도로 히트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슬레는 분유를 만들어서 많이 팔았는데 다국적으로 팔았는데 이제 저출산을 하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그래서 이제 팔 데가 어딨나 찾았더니 아프리카에서는 애들을 많이 낳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분유를 팔기 위해서 너네가 분유를 먹이면 이렇게 애들이 포동포동하니 건강하게 잘 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진국에 있던 셀럽들, 지식이 있는 셀럽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프리카에는 물이 비위생적이어서 분유를 타먹이면 애들이 건강에 안 좋은데 안전을 생각하면서 이 기업들이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해서 선진국에 있는 엄마들이 이 네슬레 분유에 그 불매운동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70년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네슬레가 막 그런 의도는 아니다 해서 다 접고요. 이 아프리카의 그 물 위생이나 이런 걸 위해서 헌신하게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기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무마를 해온 계기가 됐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힘을 느낀 것 같아요. 97년도인가 96년도 라이프지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라이프지에 실린 이 사진 하나로 나이키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키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우리는 모른다. 파키스탄에 있는 협력업체가, 하청업체가 알아서 하는 문제여서 파키스탄 아동들을 고용했는지 안 고용했는지 우리 모르겠다. 근데 이들이 11시간인가 13시간 노동한대요, 하루에. 이렇게 꼬매고 앉아있는데 시간당 임금이 그 당시에 15센트인가 그랬대요. 센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반향을 일으켜서 나이키 불매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불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91년도에 캐롤 교수님이 이 논문을 쓰신 거는 네슬레의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변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얘기 티오리가 굉장히 발달을 하거든요. 그거에 배경이 됐던 사건이 두 개예요. 빅 이벤트가. 그래서 이러한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 돼서 실제로 이러한 그 인권의 문제, 그러니까 제3세계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이제 들어와서 소셜이라고 하는 그런 경영 어떤 지표 등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방글라데시라고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는 다국적 기업의 패션 업체, 봉제 공장이에요. 근데 여기가 붕괴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입주한 사람들이 이 패션 업체인데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또 이 기업이 어떻게 대응했냐면 나는 모른다. 하청업체가 이런 데서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작업을 했다.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탄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큰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사는 다국적 기업의 패션 상품이 가만히 봤더니 난 이태리제인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방글라데시에서 만든 거였어?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 이태리에서 만든 것이 아닌 메이드 인 뭐가 됐는데 나는 그만큼 돈을 줬는데 그 돈에서 도대체 이 노동자들한테 가는 임금은 얼마나 되고 이 사람들이 이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이런 사고를 겪게 됐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충격이 된 거죠. 나는 이 집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옷 사 입으면 되는데 이렇게 번져져가지고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뭐냐면은 누가 이 옷을 만들었느냐 하는 운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매 운동이나 이러한 운동들이 계속해서 전개되면서 최근에는 뭐냐면 불매 운동만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네거티브한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한 퍼체스가 아니라 파지티브하게 해요. 그래서 좋은 회사 거를 골라서 사자. 어차피 품질이야 거기가 거기이고 명품 같은 경우만 빼놓으면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차별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소비자들인데 거기에 기저에 흐르는 게 윤리적 소비적인 측면이 많다는 거예요. ESG하고 착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뭐 녹색 상품 이런 얘기 아까 하셨는데요. 지금 5가지의 카테고리로 학자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 소비자학자에서. 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요거만 말씀드리면 안전 및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는 예, 지속될 것 같아요. 더 강해집니다. 2번째 환경입니다. 3번째 인권입니다. 인권에 관한 민감성이 너무너무 커졌어요. 또 동물복지 예, 엄청 커져가지고요. 정말 말 잘못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동물복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도 중요한 이슈가 돼서 로컬 소비가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로컬 그 스토어의 장점이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굉장히 높게 가치를 소비자들이 평가하고 있고요. 따라서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소비자 가치의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백화점이라 하더라도 현지 예를 들면 대구에 왔을 때 모 백화점에서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 백화점에서 지역의 청년들을 얼마나 고용하겠습니다. 독립법인입니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것에 맞춰서 대구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대구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수용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백화점들을 다 죽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반발했거든요. 결국 하나는 지금 망했거든요. 예, 팬데믹을 견디지 못해서 망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지화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 가치에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특히 공동체에서 우리가 봤던 건 뭐냐면 노노재팬이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민족주의,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산하신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가치하고 관련 있느냐 이 5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다면 위기를 그쵸? 기회로 바꾸셔야죠. 좋은 소비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쓴 슬라이드는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의 가치를 머릿속에 갖고서 가치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혁신이 가능하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경영의 지속가능 보고서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 데를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죠. 소비자들의 시장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해석해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새로운 가치, 소비 가치에 혁신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너무 클리어하게 했나요? 질문 안 하시네요. 예. 예. 아마 시간이 없으셔서 질문 못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예, 제가 그 이메일 넣어놨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고 예, 뭐 저한테 의견을 묻던지 뭐 여러 가지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